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 다루기 시작한 그 종전선언 관련돼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 특집으로 최대 국방희난이라고 해서 그걸 다뤘었는데 뭐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딜이죠. 딜이고 세계사적 영향력이 있는 아주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제가 한번 반복을 해보자면은 일단 미국의 기준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사자고 미국도 당사자고 그렇죠. 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이 상관이 있는 것이죠. 종전선언의 대가로 이제 그래 조건이죠.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 체계 전체가 상당히 위축된 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2000한 10년 전부터 계속 10년 경부터 계속 위축이 돼 있었죠. 거기다가 코로나로 이제 엎친 데 덮친 게 된 셈이고 투자가 죽어 있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패권 경쟁까지 또 같이 덧붙여지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 그리고 중국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교차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사실은 한반도에 속해 있지만 우리 남한은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섬나라에 있는 생과 마찬가지죠. 그 해륙과 대양을 잇는 교통력 역할을 못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통로가 뚫어지는 것은 아주 경제에 세계 경제에 큰 의미가 있고 미국이 거기에서 큰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투자를 함으로써 뭐 이런 이야기죠.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자, 이런 게 이제 종전선언 뒤에 있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 문안이 사실상 한미 간에 합의가 됐다. 북한과도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할 날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촉구한 걸로 해석이 돼요. 빨리 하자고.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안 하냐. 우리는 이번 정부 임기 말에 하고 싶은데 다음 정부로 이걸 떠넘기고 싶지 않은데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봐요. 그래서 종전선언 문안을 합의한 것을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이례적인 것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30일 날 바로 미국이 받았죠. 대화에 전념하겠다.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촉구했고 미국은 살짝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미국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 여러 언론 보도들이나 봤을 때 일본이 지금 필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본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미국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종전선언에 있어서 미국이 가져가는 이득이 크다 할지라도. 왜냐,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되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존재죠. 동북아에서 해군 세력이 투사되는 기지를 일본이 다 제공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거는 언론에는 많이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국이 발행하는 미국의 채권이 세계적인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행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율로 세계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 많은 부분의 유통에서 그 가격을, 채권의 가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일본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죠. 물론 대부분의 부채를 자기 국민들한테 지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일본 전체 국민들이 빚을 내서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주 화가 나면은 미국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미국은 좀 일본을 한없이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나는 이거 종전협정 하고 싶은데 일본이 너무 반대를 하니 한국과 일본 서로 이웃 국가니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줘라. 나 참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것이 지금 바로 종전협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러겠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한국이.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종결 지었으면 한다. 예. 조급함을 보였다, 한국은. 자, 그러면 미국은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 단지 몇 개월만 기다리면은 협상이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다. 뭔가를 주고받을 거거든요. 예. 그래로. 자, 미국이 그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네. 조금 기다리지. 게다가 일본의 반대도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게다가 러시아와 남북이 이제 종전협정 후에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게 되면은 서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예. 그러면 러시아가 덕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도 환영하고 북한도 환영하겠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다시 고조되고 있어요. 예. 미국도 물론 덕을 보겠지만 러시아가 덕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약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연합장 카드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예. 수많은 정상들끼리 연합장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 중에 푸틴 것을 꼭 집어서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미국한테 촉구하는 방식으로서 러시아를 등장시켰다고 보고 분명히 미국과의 북미 간의 종전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지만은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러시아를 활용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대안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봅니다. 미국한테. 미국은 궁금해서 찾아보겠죠. 그게 뭔지 그리고 진심인지 그게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쭉 이런 푸틴의 그 연합장 내용까지 공개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북미 종전협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북미 간에는 조약 세부 내용까지 다 합의가 됐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다리를 놨겠죠. 그래서 체결 시기만 남았다. 조율이고 거기 일본의 반대가 극심하다. 일본의 극심한 반대는 미국 내 일부 세력과의 의견과 또 연결이 돼 있겠죠. 또 한편은 우리는 미국한테 촉구하고 있죠. 미국 입장에 서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선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물 건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안으로서 미국이 여기서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즉 러시아를 활용해서 남북 교류를 진행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관련해서 협의가 있다. 진행되는 것이. 그리고 안도 도출되게 있다. 이런 신호를 강하게 미국한테 보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도 2020년이 30주년인데 거기에 우리한테 쇠빙선을 사줬죠. 5조 원어치를 우리 조선들이 한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걸 다 사줬어요. 5조 원어치를. 이때 우리도 뭔가 선물을 줬어야 되겠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작년 11월 달, 2달 전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 북극 장관인가요? 이 담당하는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우리나라 산업부 2차관과 만나서 LNG 수소에너지 협력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수소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고 LNG는 우리가 공급을 받는 입장이죠. 이 대화에서 중요하게 나온 내용이 가스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러시아 생산지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바로 연결하는 가스관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관은 육로로 될 가능성이 커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북한을 가로질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푸틴의 연하장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어제죠. 엊그제네요. 1월 2일. 예.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한국 수력 원자력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원전을 계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전의 계약자는 러시아입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엘다바라는 원전 설립 예정지입니다. 여기는 2017년 러시아의 JSC-ASE라는 회사와 이집트가 계약을 한 겁니다. 원전을 4기 건설하기로 되어 있어요. 300억 달러 규모예요. 35조 원. 우리가 옛날에 UAE에 원전 수출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계약은 2017년에 했어요. 그럼 우리가 딴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은 원전하고 핵심적인 것은 러시아가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컨소시엄으로 여러 군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부대 설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2차 사업이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중앙일보 정리한 자료에서는 그 2차 사업에 있어서 협력자를 모집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거기에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협정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4월 달쯤에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도자료로서 낸 거예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그래서 그 발표를 단독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는 발표를 1월 2일 날 한 거예요. 푸틴의 연하장 뒤로 이틀 뒤에.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우연이다. 운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딱 시기가 그때 맞춰서 됐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리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계약 너희가 가져가지 않을래라고.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데 같이 할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계약을 17년에 했고 공사가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제 곧 삽을 뜨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쪽 업계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2017년에 뭐 턴키 방식으로 러시아가 다 받아서 각각의 필요한 협력 회사들을 자기들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이 2017년이고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금 업계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늦었다. 아니면 미리 내심 이미 결정이 돼 있었는데 발표를 지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은 죄송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대국이죠, 현재. 그래서 외교 관계도 없어요. 있던 게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랑 어떤 비즈니스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딜을 할 때 언론에 나오지 않거나 언론에 나오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수 있는 기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날짜를 러시아 연하장, 푸틴의 연하장 이틀 뒤에 이걸 제시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종전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촉구하는 입장에 있는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국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러시아를 활용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돼서 남북 간의 소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것을 아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두 번째 어떤 압박 카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300억 달러 규모고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가 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사업 분야는 전체 사업 규모의 약 5에서 10%래요. 자, 그럼 35조에 5%면 1조가 좀 넘죠. 1조에서 많게는 4조 정도까지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소에 LNG선을 주문하면서 던져진 금액이 5조 원이에요. 그거 5조 이거 하면은 합의 최소 6조에서 많게는 10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도. 러시아의 강력한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메시지에
결과물은 러시아도 한 나라로서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러시아하고 어떤 미국과의 총진 협정이 아니라 그걸 건너뛸 수 있어. 그게 없더라도 남북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조종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안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힌트를 그 실마리를 여기서 찾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지식경제부에서의 보고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협력 및 교육 형태와 한러 협력 사업 추진 방향 연구. 이게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보고서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붉은 줄 쳐놨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양국은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750만 톤의 PNG를 북한 영토를 경유하여 수송하는 도입 사업에 합의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러시아를 방문해서 PNG, 즉 가스관을 통해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그런 계획을 러시아와 합의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개월 전에 러시아의 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 산업부 차관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을 설치하자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재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제 지난번 동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군요. 러시아 푸틴의 힘은 천연가스에서 나온다고. 실제 숫자로도 그게 증명이 됩니다. 자, 부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2015년에 LNG와 PNG가 모두 예상대로 된다면은 우리나라 LNG 수요에서 약 30% 가까이를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 공급원은 사할린 지역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이 보고서에. 자, 그걸 다시 재가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몇 년을 건너뛰어서 10여 년을 건너뛰어서 다시금 그걸 부각시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열망이 크고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거를 못 이기는 척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당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시베리아 쪽의 가스관입니다. 가스 유전도 있고 가스관도 있죠. 지금 가스관을 보면 우리나라한테 오는 가스는 사할린의 가스전이 보이죠, 저 위에.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이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라인이 있어요. 저 라인이 이명박 정부 때 러시아랑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다시 재론되는 부분도 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러시아가 관여되는 남북한 소통의 한 창구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미국 쪽에 넌지시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보면은 중국하고는 저 위에 보면은 동북 지방에 이미 라인이 하나 개통이 됐어요. 2019년, 20년에.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1, 2년 안에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중국 상하이 밑에까지 쭉 퍼져서 지금 중국 내에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에요. 그렇게 갈 것이고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두 개의 주요국은 어디냐면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호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호주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죠. 석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의 두 번째 라인 건설에 합의를 하고 노선이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노선은 시베리아 중부에서 몽골을 가로질러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하고 러시아하고 협의를 했고 노선도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곧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2, 3년 안에. 그러면서 이제 몽골의 줄 수수료까지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동해안을 따라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게 되면은 북한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러시아가 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돼서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을 러시아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그리고 러시아 간의 말이 통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안이 나오겠죠.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관계로 돌아선 거니까. 그리고 뭐 교황도 불러오고 세계적인 투자가 발생할 여지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안으로서 러시아하고 이 협의는 이미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빠지면 이 안만으로라도 남북한의 공동사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 예시된 것처럼 중국 산동에서 바다를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오는 파이프라인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해야 되는 국가가 러시아, 중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LNG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의존도는 자꾸 높아지죠. 세계에서 LNG 가스에 대한 그 난방용으로서의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만 상대하고 싶어 하죠. 러시아로부터 바로 오는 것을 원합니다. 러시아도 그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일본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서 LNG를 팔고 또 극동 지역에 거기도 또 사할린이 언급되고 있죠. 수소 생산 기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극동 지역을 개발시켜서 러시아는 불을 키우고자 합니다. 극동 지역에서도. 예. 저도 예전에 러시아의 정부 일을 내부의 정부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예.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니다. 러시아는 아시아다. 아시아의 국가이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은 유럽은 늙어가고 있다. 미래를 베팅하기가 어렵다. 아시아에서 기회를 찾는다. 호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뿌리를 봤을 땐 유럽 나라지만은 유럽은 성장성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도 우리는 아시아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안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겠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여러 가지를 사안들을 이어서 스토리 라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종전스러운 부분과 연결시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저기 도라산역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벽에 이게 큰 게 걸려 있더라고요.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도라고. 네.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이런 쭉 흐름을 봤을 때 긴박하게 지금 종전협정 관련된 사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종전협정을 촉구하고 있다. 합의를 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또 납득할 만한 게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불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미국의 적극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좀 더 정밀하게 주판을 튕겨볼 수 있게 우리가 강한 제안을 한 것이죠. 즉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남북 교류가 끝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의 증거로서 이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마다 한 건씩, 이틀에 한 건씩 이런 식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를 조종자로 해서 우리 남북 교류 방안이 있다. 물론 미국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러시아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정부 임기 마치기 전에 러시아랑 북한과 연계되는 소위 오늘 언급드린 파이프라인 사업 같은 거를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거기 미국도 관여해서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돈으로 그 러시아 돈으로 지금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했던 그 노드스트림 사업 있죠. 여기도 가스관 사업인데 그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러시아에서 되고 그 나머지는 여러 국가에서
합쳐서 투자를 했어요. 예. 우리도 뭐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에너지 분야 외에 다른 북한의 투자권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겠다. 지금 미국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많은 물자를 다른 데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거기에 강력한 후보지가 북한이거든요. 중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압박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을 거라고 봐요. 맞아, 서둘러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잃는 게 많아지네. 일본이 이렇게 때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이 된다. 이 정도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쪽에서는 촉수를 딱 내밀어서 정확하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의 액션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종전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걸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